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어도 마음은 가벼운데요. 혹시 몸도 가벼우신지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 다이어트 신경 쓰는 분들 많은데요. 헬스클럽에 등록하기도 하고 운동복을 새로 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차를 잠시 쉬게 하고 조금씩 더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일상 속 지구를 지키는 탄소 다이어트,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다이어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말도 화창한 봄 날씨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가볍게 걷기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겠죠?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걷기 좋은 숲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봄나물 한두 번쯤 먹지 않으면 섭섭하죠. 그중에 으뜸인 이것은 초고추장과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다른 채소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베타카로틴 등 비타민이 풍부해서 당뇨병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이 있고요. 사포닌도 들어있어서 겨울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뭇가지 머리에서 자란다고 해서 목말채, 모두채라고도 불리는 산채의 제왕, 이것은 두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5405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8449-9901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우리 농업계 가장 큰 이슈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입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통상조약법에 따라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CPTPP 가입 신청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가장 피해가 큰 분야로 꼽히는 농업 분야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번 주 국회에서만 2건의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1개국이 맺은 협상 결과를 통해 국내 농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CPTPP 체결 시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가입 신청서를 4월에 제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국내 절차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시점을 4월로 밝힌 바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에 우리나라가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4월로 공언한 건데요. 그렇다고 정부 마음대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즉 통상 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국내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야 합니다. 국내 절차에는 CPTPP 체결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해야 하고 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보고까지 마쳐야 국내 절차가 일단락 되는데요. 정부가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CPTPP에 따른 영향 분석도 했고요. 지난달인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들이 이런 반대를 외치면서 공청회를 저지해서 파행됐는데요. 정부는 공청회라는 형식의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보고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업계에선 반대 여론이 큰데 지금까지 그 FTA를 해보면 수입 농축수산물이 들어오면서 피해를 입은 경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8개 나라와 18건의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를 맺어서 발효 중에 있는데요. 외국의 농축수산물이 관세가 없이 또는 극히 낮은 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채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비량의 절대 다수를 수입 농축수산물에 내주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곡물 자급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국내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같은 수입 농축수산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A 피해를 본 이 농어민들이 CPTPP를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CPTPP 이 11개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개방 수준이 96.1%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앞서 체결한 이 FTA의 농산물 개방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말은 CPTPP가 체결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이제 발효가 됐을 때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이번 주에만 2건이나 개최됐습니다. 농어민들이 왜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하면서까지 CPTPP 반대를 외치는지 국회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 농축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인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 이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먼저 열렸고요. 어제였죠. 21일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과 농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CPTPP 대응 토론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이 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한 사람이 맡았는데요. 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대희 박사입니다. 네. 정대희 박사가 11개국의 협상 결과를 좀 설명하면서 CPTPP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CPTPP 그 11개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돼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으로 FTA가 체결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들은 개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요. 분명한 건 CPTPP가 체결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요. 네. 또한 축산물이라든가 식량작물, 과수 분야에서 지금보다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산 열대 과일이라든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쇠고기처럼 장기간 조금씩 관세를 낮춘 양어 품목도 안심할 수 없는데 남아있는 이 관세를 조기 철폐, 그러니까 단시간에 관세율 제로로 전환할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정대희 농경연구원 박사의 발표를 보면 이 앞선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품목은 쌀, 보리,
감자, 대두, 감귤, 오렌지, 꿀, 탈지 분유, 전지 분유, 고추, 양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CPTPP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호주산 쌀을 매년 국별 쿼터 무관세로 8,400톤 수입하는 이런 협상 결과를 좀 만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그 회원국이 내거는 조건을 수용해야 그 나중에 참여가 되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원국 모두가 한국 가입을 찬성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를 얻어야지 회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조건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이런 의례 입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문제를 말씀드렸고 규범 분야도 우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위생 검역 분야인 SPS 조항인데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병해충 발생 문제로 국가 단위로 수입 금지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지화, 그러니까 일부 지역으로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했으면 그 지역에 생산하는 것만 수입이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한 SPS의 동등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상대국에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즉시 현재 SPS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 그러니까 뉴질랜드와 일본의 사과라든가 일본산 배, 또 호주산 복숭아 등 이런 주요 과일의 개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과일 시장도 그 충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규범 분야의 원산지 문제 그리고 국영기업 조항 등도 이 CPTPP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정대희 박사는 영내의 단일 원산지 기준 그리고 누적 인정에 따라서 특혜 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원산지 둔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조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 무역협정 과장은 영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잘못 해석해서 국내 들어와서 유통될 때 국산으로 둔갑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고요. 영내 회원국의 농산물이 맞으면 관세를 낮춰준다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공식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이 원재료 범위가 CPTPP 회원국인 경우에는 특혜 혜택 관세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또 CPTPP에서 국영기업 조항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라든가 공공기업에서 이 특혜 조치를 앞으로는 이제 금지해야 될 상황도 놓여집니다.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면세유라든가 보조금, 저금리, 융자 지원 문제가 앞으로 CPTPP 이후엔 금지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이 수입 확대라고 크게만 봤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걱정거리군요. 네,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CPTPP 문제를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문제는 CPTPP에서는 이게 6개월 내에 재검토를 계속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근거를 그때그때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송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 관계부처에 검토 자료를 달라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냥 오랫동안 받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받은 자료조차 과거에 오래전에 검토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CPTPP 체제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수입 금지 유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태를 이렇게 애둘러서 좀 설명을 했고요. 국영기업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민들의 피해가 좀 예상됩니다. 어민들은 작업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보험 가입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민 보호 차원의 보험 상품 운용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이런 것들도 CPTPP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는 이 CPTPP의 유전자 조작 물질인 GMO 관련 조항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심지어 자국의 GMO 개발자가
다른 나라의 안전성 승인을 받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유, 네. 이제 국회 보고 끝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국내 절차, 국회 보고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정부가 CPTPP 협상 개시 의향서를 사무국인 뉴질랜드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원국이 모여서 만장일치가 되면 협상이 시작되는 건데요. 협상이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협상 그룹이 구성되고 그리고 한국협상단과 마주 앉아서 이제 본격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농식품부가 전망하는 협상 기한은 한 2년 정도라고 좀 내다보고 있고요. 어제 이 국회 토론회 좌장을 이혜영 한신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CPTPP가 체결되면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853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를 분석한 농경연의 이혜영 교수가 농가소득 감소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결국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의 피해액보다 더 중요하게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게 이제 종사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CPTPP가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편으론 얼마나 농민 희생을 당연시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말 걷기 여행 떠나기 좋은 주말일 것 같은데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충남 논산 명제고택입니다. 작년에 안동 병산서원에 가서 나무를 둘러보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서원은 공부를 하기에 모인 곳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나무들이 있었다고 보면요. 조선시대에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러 곳을 검색하다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살던 곳에 어떤 나무가 있을까 고택을 찾으신 건데 이곳을 검색하신 건 이제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 고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언젠가 멋진 고택들을 순차적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논산에 살았었는데요. 네. 친근감이 들어서 우선 가보았고요. 제가 일단 답사 목록에 올려놓은 고택들은 그 명가와 고택을 찾아 정리한 그 선비 문화를 찾아서라는 책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소개를 잠깐 보면
경북 안동의 인천각은 일제가 중앙선 철로를 놓아 절반이 잘려나갔다. 독립운동 가풍의 기운을 꺾기 위함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이름을 따온 전남 구례의 운조루에는 하늘 높이 쌓아올린 굴뚝이 없다. 밥 짓는 연기가 멀리 퍼져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임천각과 운조루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고요. 예. 책 소개를 또 보면은 고택의 구조와 쓰임에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그 시공간을 살았던 선비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임금이 벼슬 하라고 성하였다는 윤증 선생의 명제 고택도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다 가봐야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논산의 명제 고택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명제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옥 스테이가 가능하다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곳은 명제 윤증 선생 생전, 그러니까 1709년에 지어진 곳으로 조선 중기 전형적인 호서 지방의 양반 가옥을 보여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명제는 조선 숙종 때 학자인 윤증 선생의 호인데요. 문화재청 소개글에서 나무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은 예. 집 앞에는 커다란 연못과 바깥마당 그리고 정갈한 우물이 자리하고 있다. 연지 가운데에는 둥근 동산을 꾸미고 커다란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연지 끝자락 즉 명제 선생 고택 옆으로는 노성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고전적이고 그윽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가옥은 사랑채 정면과 동쪽 편의 언덕을 이루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어 마을길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꾸며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가셨을 때 이 배롱나무, 소나무를 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나무는 아닌데요. 이 배롱나무는 안동 병산선에 제가 소개를 했었고요. 또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때라 저는 물론 그것을 보러 온 것 같은 분들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또 소나무는 워낙 방대해서 짧은 시간에 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서 인용한 문화재청 글을 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 못 보았기에 이 사계절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고 쓴 글 갖다 소개를 하는 건데 예. 잠깐 또 읽어보면요. 동쪽 언덕으로는 이 집의 역사를 내려다보는 듯한 새 구류의 커다란 느티나무 노고수가 있어 여름이면 녹음이 마당 가득히 짙어진다. 또한 이 가옥의 뒷산 자락에는 곡선미가 아름다운 노성숲이 집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사방으로는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계절 따라 변한다. 이렇듯 명제고택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새 둥지처럼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감상할 수도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눈길은 꽃이 핀 나무에만 발길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네. 사계절의 변화를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 그때 갔을 때는 역시 좀 눈길을 끄는 것에 이제 마음이 뺏기는 게 보통 우리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나무는 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풀도기입니다. 예.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잡아끈 건 앵두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논산집 그 뒷마당에서 자주 보았던 앵두나무가 거기에도 여러 그루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저는 작은 집에 살았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진 걸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고택의 앵두나무를 보니 마치 고향집을 온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앵두나무를 본 뒤 키 큰 배롱나무를 지나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는 산철쭉에 핀 분홍빛 꽃을 보고 또 걷는데요. 키 작은 나무들이 마치 땅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은 풀도기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풀도기를 오랫동안 보았는데요. 그것은 많은 벌들이 날아와 꽃잎에 들어있는 꿀이겠죠. 꿀을 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줄기가 분수처럼 느껴지셨고 또 벌들이 꿀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아이고 겨울에 이번에 꿀벌들 많이 폐사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또 아주 잘 조화로운 모습을 보고 오셨네요. 네네. 풀도기는 어떤 나무인가요? 네. 이 풀도기는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렵 감목으로 키는 3m 정도까지 자랍니다. 네. 이름과 관련해서는 풀독이는 순 우리말로 함경북도의 방언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직 뜻이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의 표고 100에서 400m에 자라며 중국에도 분포를 하고 있답니다. 이 국립산림과학원 설명에 따르면요. 봄이 무르익는 4월과 5월에 개화하는 풀독이 꽃은 잎이 돋기 전 꽃 봉오리가 진홍색으로 부풀어 오르는데요. 만개하면 연분홍색으로 바뀌면서 풍성한 겹 잎의 꽃이 가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핍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관상수로 인기가 많습니다. 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풀독이는 추위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하고 볕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지만 겹꽃이 피는 만첩 풀독이는 열매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찍어오신 사진 날씨 좋았나 봐요, 이날. 네. 진짜 분수처럼 보였다는 게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유튜브 창에 지금 사진 올려주셨는데 아유 진짜 벌이 꽃 위에서 딱 이제 떠가지고 이제 꿀을 따가는 것 같은데 겹꽃이 피는 풀독이는 열매를 만들 수 없다. 그럼 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겹꽃이라고 하는 건 홑꽃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개량을 하였거나 아니면 돌연변이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예. 풀독이는 어떻게 해서 홑꽃에서 겹꽃으로 되었는지 또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벌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순간 마음이 짠해졌는데요. 열매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번식시키기 위해 가까운 친척 사이인 앵두나무를 대목으로 사용해 새로운 풀독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앵두나무, 앵두 열매 요즘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지만 그건 열매가 진짜 먼저 떠오르는 나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앵두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네. 앵두는 그 과즙 부분이 작고 씨앗이 커서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과일보다는 이 씨앗을 멀리 뱉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따먹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풀독이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초록색을 띤 열매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겹꽃인 만첩 풀독이는 그 상황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앵두나무와 풀독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면 앵두꽃은 흰색에 가깝고 풀독이는 분홍빛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앵두나무는 꽃받침통이 둥근 기둥꼴을 하고 있고 풀독이와 만첩 풀독이는 꽃자루가 거의 없고 꽃받침통이 종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더 깊은 설명을 하는 자료를 보면은 앵두나무는 암술대에 털이 없고 풀독이는 암술대에 털이 없다고 하는데요. 털이 있고 없고 차이고요. 앵두나무는 있고 예, 그 차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암술대라고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꽃잎이 겹으로 나면 진짜 풍성해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식물한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니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른 식물도 소개해 주세요. 네, 꽃마리입니다. 이 풀독이를 지나 명제고택 사랑채를 둘러보면서 지나는데요. 명제고택을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장독대들이 놓여 있는 풍경입니다. 어릴 적 제 집은 그 장독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고향집 풍경을 떠올리게 해줘 되게 정겨웠고요. 장독대를 지나 언덕에 올라서니 네 그루의 키 큰 느티나무가 명제고택을 극히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중 하나는 400년 수령으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마을은 정자목 혹은 당산목으로 불리는 느티나무가 있어야 고향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명제고택 뒤 노성산에 조성되어 있는 사색의 길을 산책하다가 발 아래 작은 꽃들이 있어 살펴보았고요. 그중에 꽃마리가 꽃을 피우고 있어 꽃마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책 중에 발견하신 건데 그러면 풀에 핀 꽃이겠네요. 마리, 꽃마리라는 이름도 참 귀엽게 들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마리는 지칙과 2년생 초본으로 봄이면 길가나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키는 10cm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꽃잎 크기는 지름 2mm로 연한 하늘색을 띠고 피어나는데 이보다 훨씬 큰 잎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자세히 봐야만 여기에 꽃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꽃말이 이름과 관련해서는 꽃송이가 시계의 태엽처럼 돌돌 말려서 피어난다고 해서 꽃말이라고 하는데요. 7월까지 피어있는 이 꽃은 아주 작지만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뿌리도 5개로 갈라져 5장의 꽃잎처럼 보이고요. 그 안에 암술 1개와 수술 5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꽃가루 바지를 통해 씨앗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풀토기는 꽃은 화려한데 열매를 못 맺고 꽃말인 정말 아주 작은데도 씨앗을 맺는다는 건데 풀토기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꽃말에는 벌도 나비도 앉을 수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다가 검색을 해보니 야곱 신문에 실린 권경순 교수의 글을 보면요. 이 구멍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술머리가 조금 보이고 노란색 띠는 암술과 수술이 있는 것으로 벌레를 유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시고요. 꽃가루 바지가 끝내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데 작은 꽃과 덩치 큰 벌과 나비 서로의 협력이 불가능해 보여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개미가 꽃말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작은 개미가 그걸 도와주고 있었네요. 네. 역시 식물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말이와 비슷한 꽃으로 유럽 원산에 물망초가 있습니다. 물망초를 영어로 하면 포겟미 낫,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명제 고택의 특징은 조상들의 지혜와 과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인데 명제 윤중 선생은 정작 이 집에 살지 않고 초가집에 삶을 마감하셨답니다. 앞으로 고택을 답사하게 되면 그 안에 깃든 선비 정신을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도 살펴볼 텐데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느 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식물들도 잊지 않고 살펴보는 답사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찰 관련 법안 처리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민주당은 어젯밤 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오후에 본회의를 거쳐서 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젯밤 안건조정위원회가 보류가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중재안 논의를 먼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박강원 위원장에게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이 성과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최근 법조계와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중재안을 직접 만들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만큼 민영배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수위원회 측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군면제 의혹 관련해서 재검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2010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 4급으로 이 병역 판정이 달라진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간판 탈출 중 의심으로 2015년과 동일한 4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청문준비단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면제 사유가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이 척추 협착증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청문준비단이 이 병역 판정은 질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디스크 돌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역시 문제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척추질환 판정을 받은 뒤 1년 9개월 동안 진료 기록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도 의사고 또 아들도 의대에 다니고 있어서 자가적인 요법으로 관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병역 관련 의혹은 충분히 증명됐다라면서 이제 중단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면서 2019년 당시 CT와 MRI 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라면서 대신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고요? 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정작 자신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칵테일바, 호프집 등에서 총 19차례에 걸쳐서 269만 4천 원을 결제했고요. 특히 코로나19가 대구에 크게 번져서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던 때 그때도 밤 시간 이내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 측은 유흥업종은 이 관련 클린카드 결제가 안 된다라면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카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코로나19 유행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녁을 먹지 못한 의료진에게 저녁을 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아주 비싼 피트니스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부부 모두 이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 호텔 부부 회원권이 대략 1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연회비가 800만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이 피트니스 이용권은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예우 차원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무역협회장 임기가 끝난 2015년까지는 물론이고 이 퇴임 이후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이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해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한덕수 후보자는 이 사용권은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모두 제공받은 일종의 회장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고 했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무역협회장에서 퇴임할 때 이 퇴직금을 4억 원 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차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과거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 진모 씨는 지난 2007년 5월 한동훈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주공 아파트로 전입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의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은 2007년 이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를 일체 제공했다라면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시철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이 도시철도 공채를 일정 비율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딜러가 이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당시 그런 일이 꽤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이 서울시장 선거 공천 배제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100% 국민 경선 그리고 결선 투표 실시 한 차례 이상의 TV 토론을 갖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다만 오늘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한 뒤 경선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은 전략공천위원회 결정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